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사기 사건이 뜻밖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평생 모은 4,400만 원을 아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맡겼다가 모든 돈을 잃게 된 사건입니다. 절망에 빠진 노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과 힘을 합쳐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서 노년의 새로운 출발과 사회 기여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0대 중반의 김정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파트 25평 거실 창문 너머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오더니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옆에서 잠든 아내 순자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니까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무릎이 뻐근한 게 날씨가 흐린가 보네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또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높아지고 노년층의 생활이 점점 팍팍해진다는 보도였죠.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순자가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내의 잠든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수였어요. 응,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어났어. 당신도 더 자지 그랬어. 나도 잠이 안 오네요. 요즘 뉴스 보면 걱정이 앞서서 말이에요. 순자는 정수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서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정수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35년 동안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설비팀 과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음직하고 꼼꼼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지금까지 모아온 적금, 그리고 매월 나오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생활비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약가,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월 200만 원은 좋게 나갔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였고 적금 이자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적금 통장 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순자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통장을 정리해봤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돈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2,500만 원 정도 남아있어. 2,500만 원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3,000만 원은 있었는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속도로 돈을 쓴다면 몇 년 후에는 정말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올까요? 정수가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큰아들 민호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버지,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민호는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으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나 얼굴을 보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요? 민호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문을 열자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부모님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요즘 부모님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입니다. 민호의 말에 정수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는 아직 괜찮아.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정수가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재정 컨설턴트와 상담을 받았는데 현재 부모님 상황으로는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이라고?
네, 현재 지출 패턴을 유지한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민호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투자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 좋아요. 부모님의 목돈을 맡기시면 연 1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연 15%? 정수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요즘 은행 금리가 연 3% 정도인데 15%라니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네, 물론 약간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고요. 민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2,500만 원을 투자하시면 1년에 375만 원의 수익이 나와요. 한 달로 치면 3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거죠.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매월 3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텐데요. 하지만 투자라는 게 위험하지 않나? 정수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관리해 드리려고 해요. 투자금은 제 명의로 운용하고 수익이 나면 매월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방식으로요. 내 명의로? 네, 그래야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관리도 편해져요. 부모님은 그냥 매월 용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호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까지 고려한 것을 보니 정말 깊이 생각해서 제안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모님을 속이겠어요? 저도 제 돈을 같이 투자할 생각이에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죠. 민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어요. 원금 보장해 드릴게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정수와 순자는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직접 보장해 준다니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었어요. 민호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믿어볼게. 정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현명한 결정이에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민호는 기뻐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내일 은행에 같이 가서 절차를 밟을까요? 그래, 그러자. 다음 날 정수와 순자는 민호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하던 은행이라 직원들도 모두 아는 사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수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적금을 해지하려고 왔어요. 적금 해지요?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았는데. 아들이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줬어요. 정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지 수수료를 뺀 2,400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민호는 즉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습니다. 부모님 걱정 마세요. 다음 달부터는 매월 50만 원씩 드릴게요. 50만 원? 아까는 30만 원이라고 했잖아. 추가로 제가 용돈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효도를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민호의 말에 순자는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착하네. 은행을 나서며 정수와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근처 한정식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여보, 민호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그러게. 우리가 아들을 잘 키웠나 봐. 다음 달부터 매월 50만 원씩 들어오면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제주도나 한번 다녀오자.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아들 덕분에 노후가 훨씬 여유로워질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찾아올 시련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민호는 부모님을 집까지 바래다 드린 후 자신의 차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돈 준비됐습니다. 2,400만 원이요. 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요. 더 이상 실패는 없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사업에 대한 절박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정수와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어요. 곧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테니까요. 첫 번째 달이 지나고 정수의 통장에는 정말로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약속을 지킨 거죠. 정수와 순자는 이 돈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정말로 들어왔네요. 순자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기뻐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투자라는 게 워낙 불확실한 것이니까 말이에요. 민호가 약속을 지켰구나. 역시 우리 아들이야. 정수도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날 오후 민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부모님 통장 확인해 보셨죠? 응, 고마워. 정말로 들어와 있더라. 다행이네요. 첫 달이라 좀 걱정했는데 잘 됐습니다. 민호는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투자는 잘 되고 있는 거야? 정수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네,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떤 달은 수익이 많이 나고 어떤 달은 적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달은 50만 원보다 적게 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제가 약속드린 건 최소 보장 금액이에요. 그것보다 적게 드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나면 더 드릴 수도 있고요. 민호의 답변에 두 사람은 더욱 안심했습니다. 최소 보장에 더 받을 수도 있다니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민호야, 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정수가 아들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즘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좀 어려워요. 공사 수주도 줄어들고 자재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요. 민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야? 우리 돈까지 맡아서 관리하느라 부담되는 건 아니고.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부모님 투자금 덕분에 저도 같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사실 민호의 건설회사는 지난 6개월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감이 줄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몇 개의 프로젝트에서 손실까지 발생했어요.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민호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명목으로 목돈을 받아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물론 정말로 수익을 내서 부모님께 돌려드릴 계획이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50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정수와 순자는 이제 완전히 민호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여보, 이 돈으로 뭘 할까요? 글쎄, 일단 생활비로 쓰고 남는 건 따로 모아두자. 좋은 생각이에요. 나중에 여행 갈 때 쓸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경제적 여유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수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요즘 아들이 용돈을 좀 보내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들이 효자네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민호가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 이번 달은 투자 수익이 정말 좋게 나왔어요. 얼마나 좋게? 원래 5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70만 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0만 원? 순자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투자한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덕분에 추가 수익이 생겼어요. 정말로 며칠 후 통장에는 7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정수와 순자는 민호의 투자 실력에 감탄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맞아요. 이런 아들을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는 민호가 자신의 개인 돈으로 추가 금액을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죠. 회사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지만 민호는 어떻게든 부모님께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네 번째 달에는 다시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민호는 부모님께 설명했어요. 이번 달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서 평소만큼 나왔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린 금액은 지켰죠? 물론이야. 고마워, 민호야. 다음 달에는 다시 좋아질 거예요. 투자라는 게 원래 이런 거거든요. 정수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들이 설명해주니 이해가 되었어요. 5번째 달이 지나고 민호가 부모님께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어요. 더 좋은 투자? 네, 지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이에요. 하지만 투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더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요. 그럼 매월 100만 원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순자가 놀랐습니다. 지금의 2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여유 자금이 없는데. 정수가 난처해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어떨까요? 민호의 제안에 두 사람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네,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 정도인데 투자 수익률은 연 60%예요. 차액만 봐도 엄청난 이익이죠. 민호는 계산기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2천만 원을 연 4%로 빌리면 이자가 연 80만 원이에요. 하지만 투자 수익은 연 1,200만 원이니까 순수익이 1,120만 원이나 됩니다. 숫자로 보니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정수와 순자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건 위험하지 않나?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원금 보장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설사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대출금 갚아드릴게요.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어? 네, 제 회사가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 회사를 팔아서라도 부모님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수와 순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정말요? 현명한 결정이에요, 아버지. 다음 주에 정수와 순자는 민호와 함께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아파트 25평의 시세가 4억 원 정도였으니까 2천만 원 대출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김정수 고객님, 대출 승인되었습니다. 금리는 연 4.2%이고 매월 원리 금균 등상환으로 17만 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월 17만 원이면 투자 수익에 비해서 정말 적은 금액이네요. 민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출금 2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민호는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부모님, 이제 정말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정수와 순자는 근처 고급 한정식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매월 100만 원씩 들어올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여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민호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맞아. 아들 덕분에 노후가 편안해질 것 같아.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매월 100만 원이면 웬만한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민호의 실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부채가 늘어나고 있었고 새로운 공사 수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받은 돈들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과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 달에 부모님께 드릴 1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그리고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번만 버티면 될 거야.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민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정수와 순자는 오랜 친구들과 만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큰아들이 투자를 참 잘해요. 매월 용돈을 100만 원씩 주거든요. 어머, 100만 원씩? 정말 효자네요. 부럽다, 부러워. 우리 애들은 자기 살기도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으며 정수와 순자는 더욱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였는지,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6번째 달이 되자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늦어진다고? 무슨 일이야?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투자 회사에서 정산 처리가 늦어지고 있대요. 일주일 정도 후에는 입금될 거예요. 아, 그런 거라면 괜찮아.
급한 건 아니니까. 정수는 안심했습니다. 투자 회사의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수와 순자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3주째가 되어서야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전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무슨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야? 정수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3주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는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투자했던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면서 민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다고?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민호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보, 민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순자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오전 정수는 혼자서 민호가 다니던 은행에 갔습니다. 민호가 투자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던 그 은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김민호 씨 아버지인데요. 투자 상품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김민호 고객님 말씀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저희 은행에서는 그런 고수익 투자 상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들이 여기서 투자했다는 건 혹시 어떤 투자 상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가 민호에게서 들었던 내용들을 설명하자 직원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고객님, 그런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은 저희 은행에 없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는 순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그런 투자 상품이 없다고 해요. 그럼 민호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두 사람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정수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보, 민호 회사에 직접 가보자. 지금요? 응,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민호의 회사가 있던 건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수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건물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민호 씨 회사요? 2달 전에 나갔어요. 임대료를 못 내서 강제 퇴거당했죠. 2달 전이요? 순자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때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관리실 직원의 말에 정수와 순자는 말을 잃었어요. 민호가 그동안 모든 걸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급히 민호에게 연락했어요. 민호야, 내 회사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게. 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2달 전에 나갔다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에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부모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뭘 죄송하다는 거야? 정확히 설명해봐. 회사가 작년부터 어려웠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순자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회사 빚을 갚는 데 썼어요. 그리고 매월 들였던 돈은 다른 곳에서 빌린 거예요. 정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4,400만 원이 다 없어진 거야? 죄송해요. 정말로 갚아드리려고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날 밤 정수와 순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순자가 울먹이며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정수도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김정수 고객님, 주택담보대출 상환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게. 정수는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고객님, 연체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요? 네, 주택 경매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돈도 잃고 집까지 잃을 수도 있다니. 그때 순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여보, 포기하면 안 돼요. 뭐라고?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수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방법을 말하는 거야?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봐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어요. 노인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변호사가 와서 무료 상담을 해준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화요일이 되자 정수와 순자는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담당한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상황을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박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가족 간 사기 사건이네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요? 순자가 반가워했습니다.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아드님의 재산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해요. 다른 피해자요? 네, 만약 아드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면 공동 대응이 가능해요. 박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수와 순자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문제도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은행과 협상해서 상환 계획을 조정하거나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정부 지원 제도요? 네, 고령자를 위한 긴급 생활자금 지원이나 주택 관련 지원책들이 있어요. 박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고 동시에 형사고발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아드님이 숨긴 재산이 있는지 추적해 봐야 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보, 우리 한번 해봐요. 순자가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정수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먼저 민호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민호가 저한테도 돈을 빌려갔어요. 민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빌려갔는데? 800만 원이요. 사업자금이라고 하면서. 그 돈은 받았어? 아니요. 연락도 안 되고 있어요. 이철수 씨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총 피해자가 1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만 당한 게 아니네요. 그러게. 민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니. 정수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울 시내 한 커피숍에서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 아버지 김정수입니다. 정수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철수입니다. 민호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저는 박영희예요. 민호 씨 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피해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민호의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철수 씨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영애 씨가 답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정수가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금액만 해도 큰데 전체 피해액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단합해서 대응해야 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가능할 거예요. 피해자들은 김민호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박미연 변호사가 모임의 법률 자문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면 수사기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요. 그럼 희망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민호 씨가 숨긴 재산을 찾아낼 가능성도 높아져요. 변호사의 말에 피해자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피해자들이 단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는 급히 정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과 만나셨다고요? 응, 내가 속인 사람들 다 만났어.
아버지, 제발 고소는 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뭘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시간만 주세요.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민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너 혼자 감당해.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찾겠어. 아버지,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법정에서 보자.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본격적인 대응책을 논의했어요. 우선 형사 고발부터 하고 민사소송도 준비해야 해요. 박미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의 재산을 추적해서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가압류? 네, 민호 씨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들은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호가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숨겨놓았다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정말요?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정수가 흥분하며 물어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래요. 시세가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박영애 씨가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10억 원이면 우리 피해 금액보다 훨씬 크네요.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가능해요. 다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박미연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잃었던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순자가 기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야. 정수도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긴 싸움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민호가 숨겨놓은 강남 아파트 소식은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적 절차를 밟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아파트가 민호 씨 어머니 명의라는 점이에요. 박미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즉, 민호 씨가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숨긴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인가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증거만 충분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피해자 모임에서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민호의 과거 거래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아파트 매입 시기 등을 하나씩 조사해 나갔어요. 여러분,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박영애 씨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단서요? 민호가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산 날짜가 우리한테 투자 제안을 했던 날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라는 거예요. 정말요? 순자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금도 정수 아버님께서 주신 돈과 금액이 일치해요. 이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민호가 부모님의 돈으로 아파트를 사놓고 어머니 명의로 등기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이제 승산이 있겠네요. 이철수 씨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할 거예요. 박미연 변호사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수와 순자는 당장의 생활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주택담보대출 상환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못 냈어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뭐라고 하던 곧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요. 정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전에 집부터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박미연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수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민호 씨 어머니가 화해를 제안해왔어요. 화해요?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아파트를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고 하시네요. 이 소식에 피해자들은 술렁였습니다. 길고 복잡한 소송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조건이 있나요? 정수가 물어봤습니다. 형사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 대금에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피해자들에게 배분하자고 해요. 피해자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서 화해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영애 씨가 의견을 냈습니다. 왜요? 소송하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철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화해금으로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미연 변호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고 기존 대출이 7억 원 정도니까 3억 원이 남아요. 총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이니까 완전히 배상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정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민호 씨 어머니가 가지시겠죠. 피해자들은 만장일치로 화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화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수와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아들에 대한 실망감도 여전했거든요. 여보, 민호를 용서해야 할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을 것 같아. 정수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최소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봐야지. 한 달 후 화해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가 팔렸고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었어요. 정수와 순자는 4,4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몇 달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았어요. 여보, 정말 다 돌려받았네요. 순자가 통장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한때는 모든 걸 잃는 줄 알았는데. 정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이었어요. 연체됐던 이자까지 모두 정리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게. 이제야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요? 순자가 물어봤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잖아.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활용해보면 어떨까? 정수의 제안에 순자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복지관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죠. 어르신들, 아무리 가족이라도 큰 돈을 요구하면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정수가 강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예요. 순자도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강의를 들은 어르신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었죠. 김정수 선생님, 저도 아들한테 속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의 후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수와 순자는 자신들이 겪었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피해자 모임을 만드는 방법, 변호사 찾는 법, 증거 수집하는 방법까지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할머니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정수와 순자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고 싶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요즘 이런 사기 사건이 늘고 있거든요.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정수와 순자는 이분들을 위한 상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 나쁜 일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의미 있는 일도 하게 됐잖아. 정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나고 두 사람의 활동은 더욱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함께 정기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도 개설했어요. 김정수, 이순자 선생님 덕분에 저희 복지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복지관 관장이 고마워했습니다.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정수가 답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였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왔어? 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좋은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어요. 민호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매월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드리고 싶어요. 정수와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민호야, 우리는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아.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내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이라도 안부 전화드려도 될까요? 정수가 한참 고민한 후 말했습니다. 조건 있어. 앞으로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마라.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민호가 떠난 후 정수와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닐까요? 순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때로는 엄격해야 할 때도 있는 거야. 그래야 진짜 반성하지. 정수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이 더 지나고 정수와 순자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인정해서 모범 시민상을 수여했어요. 이 상은 여러분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자산입니다. 시상식에서 시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정수와 순자는 무대에 서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희가 겪었던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분이라도 더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자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지난 몇 년을 돌이켜봤어요. 여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 처음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 정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현재 정수와 순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2번씩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피해자 상담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들의 노하우는 이제 매뉴얼로 만들어져서 전국의 복지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담 신청이 5건이나 들어왔어요. 순자가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바쁘겠네. 바쁘지만 기뻐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두 사람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지만 충실합니다. 아침에는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피해자 상담을 하고 저녁에는 다음날 교육 자료를 준비해요. 여보, 민호한테서 편지 왔어요. 어느 날 순자가 우편물을 들고 왔습니다. 편지? 뭐라고 썼는데? 정수가 궁금해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 드디어 제대로 살아가나 보네.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서운함은 남아있지만 아들이 잘 되는 건 기뻤거든요. 가끔은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정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정수와 순자는 여든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노인 금융사기 예방센터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정식 기관이 되었어요.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새로운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경험을 나누는 것뿐이야. 정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지. 순자도 뿌듯해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경제적 걱정 없이 그리고 보람찬 일을 하며 보내는 노후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이겨냈죠? 순자가 정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한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일이 오히려 고마워요.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보람찬 일도 못했을 테니까.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해. 나쁜 일이 결국 좋은 일로 바뀌기도 하고.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은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할아버지의 사라진 연금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